여러분, 혹시 믿으시겠습니까? 62살, 희끗희끗한 머리에 평생 자식만을 위해 헌신하느라 거칠어진 손을 가진 어머니가 갑자기 임신 소식을 전해온다면 말입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믿을 수도 믿지 않을 수도 없는 그 말.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예감에 이끌려 아들은 몰래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그 안에 녹화된 영상은 아들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만들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죠. 어머니의 온화한 미소 뒤에는 끔찍한 비밀과 잔인한 음모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만약 제때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그 가족은 영원히 모든 것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이런 끔찍한 일을 마주하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올해 62이십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자글자글하죠. 특히 눈가의 깊은 주름은 평생 자식을 키우시느라 고생한 세월의 흔적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에서 홀로 지내셨고 저와 아내 그리고 아이가 가끔 찾아뵙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여 전 어머니께서 갑자기 전화를 걸어 아주 중요한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프신 건 아닌가 하고요. 제가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제게 차 한 잔을 따라주시고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저를 얼어붙게 만든 한마디를 내뱉으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아이를 가졌다.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62살의 여성이 임신이라니 이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찻잔만 만지작거리셨습니다. 병원에 다녀왔고 의사가 확인해줬다고 하셨죠. 하지만 저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전혀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불안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대체 누구일까? 왜 어머니는 숨기시는 걸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이 우리 가족의 명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제 아내 지연이도 저 못지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누구한테 사기라도 당하신 거 아닐까요? 당신이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요. 저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으로는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며칠 밤을 뒤척인 끝에 저는 어머니 집 거실에 작은 카메라 하나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교묘하게 위장해서요. 며칠만 지켜보며 단서라도 찾길 바랐습니다. 첫날 녹화된 영상을 보니 모든 것이 평범했습니다. 어머니는 집을 청소하고 밥을 짓고 TV를 보셨죠.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밤 10시쯤 저는 중년의 남성 한 명이 어머니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있었고 걸음걸이가 무척 빨랐습니다. 그리고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어머니께서 전혀 놀라지 않으시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두 사람은 아주 작게 속삭여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그 남자는 어머니에게 무언가 담긴 봉투를 건넸고 두 사람은 나란히 탁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어머니의 어깨에 놓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영상을 재생하던 휴대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분노와 혼란이 뒤섞였습니다. 누구지? 왜 어머니는 저렇게 친밀하게 구는 걸까? 그리고 이 사람이 어머니의 임신과 관련이 있는 걸까? 저는 어머니께 바로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밤 제가 보게 될 장면이 저를 단순한 충격을 넘어 발밑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에 빠뜨릴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낯선 남자가 어머니 곁에 바싹 붙어 앉아있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누구와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제 마음속은 호기심과 분노 그리고 두려움으로 뒤엉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면 이웃과 친척들이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어떤 눈으로 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아내 지연과 인사를 나눈 뒤 회사로 향하는 척하며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제 발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상황을 살피기 위해 예정보다 일찍 어머니 댁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도착했을 때 대문은 닫혀 있었고 저는 잠시 서 있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시며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어쩐 일로 이렇게 일찍 왔니, 아들. 저는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모든 것이 깔끔했고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저는 넌지시 물어보려 했지만 주름진 어머니의 온화한 눈을 보자 목이 메어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다른 이야기를 하며 어머니의 건강과 식사에 대해 여쭤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시간 그 남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안에 불이 밝아 그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 깊은 눈매, 넓은 이마를 가진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집으로 들어와 야구 모자를 벗어 탁자에 놓고는 주머니에서 약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는 고마움이 가득한 눈빛으로 그것을 받으셨습니다. 그들은 전보다 더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고 어머니는 그에게 차를 따라주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친구 이상의 친밀함을 느꼈습니다. 그가 일어설 때 어머니는 대문까지 나가 배웅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마디 더 나누더니 그가 갑자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벗을 찾으셨다는 사실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일이었죠. 하지만 이 상황은 너무나도 이상했습니다. 특히 62살의 임신 중이라는 상황에서는요. 며칠 전 어머니가 하셨던 모든 말씀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밤 저는 카메라의 동작 감지 기능을 설정하고 휴대폰으로 알림을 받도록 했습니다.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휴대폰이 울리며 어머니 집거실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 떴습니다. 저는 즉시 실시간 영상을 켰습니다. 그 남자가 어머니 곁에 서서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서명을 했고 얼굴에는 불안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류의 한 부분을 가리키며 무언가 말하다가 문득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가 엿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서명을 마친 어머니는 서류를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웃옷 주머니에 넣고는 다른 주머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받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제 감정은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솟구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 서류들은 뭐지? 왜 이 깊은 밤에 돈을 주고받는 거지? 저는 즉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좀 늦을 것 같아. 그리고는 차를 몰아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 집은 아무도 다녀가지 않은 듯 고요했습니다. 대문은 닫혀 있었고 집안의 불도 일부 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을 때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저는 당장 묻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그저 들렀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집안을 둘러보았지만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저는 방금 녹화된 영상을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제가 회사를 나선 직후 그 남자는 떠났습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는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 아주 작게 속삭였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왠지 모를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누워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요? 어머니도 한 사람이고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돈 봉투와 서류 뭉치가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인 관계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만약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정말 이 남자와 관련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가 의심하지 않도록 회사 일을 핑계대고 보안업체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에게 영상에서 더 선명한 이미지를 추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과 서류에 적힌 글씨를 자세히 보고 싶었습니다. 친구는 도와주겠다고 하면서도 경고했습니다. 민준아, 마음 단단히 먹어. 어떤 진실은 알고 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법이거든. 저는 억지 웃음을 지었지만 마음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진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 근처 카페에 앉아 제가 부탁한 보안업체 친구 성우의 연락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12월의 서울 날씨는 쌀쌀했지만 제 마음은 불타는 듯 초조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문 쪽을 쳐다봤고 누가 들어올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마침내 성우가 노트북을 든 채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앉아 최대한 확대해서 추출해봤어. 성우는 노트북을 내려놓고 제 쪽으로 돌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 침착해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커피 잔을 쥔 손은 마디가 하얘질 정도로 굳어 있었습니다. 성우는 어머니가 서류에 서명하는 장면으로 영상을 돌렸습니다. 처리 프로그램을 거치자 이미지는 훨씬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서류 제목이 상속권 및 법적 후견인 확인서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제목 아래 후견인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최만식. 저는 순간 몸서리를 쳤습니다. 최만식은 바로 영상 속 그 남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서류 맨 아래쪽 정보에는 저를 숨막히게 하는 내용이 더 있었습니다. 박순자 씨의 태아에 대한 후견인. 그 남자는 단순히 어머니와 관련된 사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의 법적 후견인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왜 어머니는 이런 서류를 작성하셨을까? 두 사람은 대체 무슨 관계일까? 그리고 저 아이는 정말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저는 성우를 보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 더 알아봐 줄 수 있어?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충 알아봤어. 최만식, 54세. 과거에 장거리 운전기사로 일했고 재산 분쟁 사건으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어. 현재는 이 근처에서 혼자 살고 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왜 이런 사람이 하필 지금 어머니의 인생에 나타난 걸까? 저는 몇 달 전 어머니께서 몸이 안 좋아 바치를 도와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때부터 접근했던 걸까요? 저녁에 집에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제가 넋이 나간 것을 본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여보? 저는 차마 사실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충격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말실수라도 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저 얼버무렸습니다. 회사 일 때문에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내의 캐묻는 듯한 눈빛은 저를 더욱 압박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계속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께 직접 설명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과일과 음식을 좀 사들고 아침 일찍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집안을 둘러보니 여전히 깔끔했지만 탁자 위에 뜯지 않은 하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저는 태연한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누가 찾아오는 사람이라도 있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응, 오랜 친구 몇 명이 왔었지. 이 나이에 누가 찾아와서 말벗이라도 해주면 고마운 일 아니겠니? 저는 어머니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그럼 최만식이라는 사람은 누구세요? 어머니의 눈빛이 즉시 변했습니다. 그녀는 제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참 후에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두 손을 깍지 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한번 도와준 아주 고마운 사람이야. 거의 1년 전에 내가 시장에서 쓰러졌는데 최 선생이 나를 병원에 데려가 며칠 동안 돌봐줬어. 그 후로 서로 왕래하게 됐지. 네가 걱정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리고 아이 문제는 저는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그건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 이 나이에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막상 소식을 들으니 차마 저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 한편에서는 황혼기에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겪으신 어머니가 안쓰러웠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진작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왜 하필 최만식 같은 사람과 엮이신 걸까? 저는 어머니께 그 사람이 진심인지 확신하냐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인과응보를 믿는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소중히 여겨야지. 어머니의 대답은 저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어머니가 이용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상속 서류에 대해 알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면 어머니는 제가 당신의 사생활에 간섭한다고 생각하시지 않을까요? 그날 밤 저는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망설일수록 위험이 커진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에는 단순히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예감이 저를 계속해서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와 제 작은 가족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카메라를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번에는 최만식 외에 낯선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습니다. 그녀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머리는 붉게 염색하고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와 함께 탁자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이따금씩 주변을 살피듯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가방에서 다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앞에 놓인 그 서류. 저는 이미지를 확대하고 한 은행의 로고를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설마 어머니를 속여서 대출이나 담보 계약서에 서명하게 하려는 걸까? 그 이미지가 화면에 멈춰 섰을 때 저는 더 이상 단 1초도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곧 밝혀낼 진실이 온 가족을 뒤흔들 수도 있겠지만 만약 침묵한다면 저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어머니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붉은 머리 여자와 은행 서류 뭉치가 악몽처럼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뒤척이며 옆에서 고르게 숨쉬는 아내의 소리를 들었지만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어머니는 빠져나올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통제 불능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는 척하고는 곧장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어떻게 접근해야 어머니가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무언가를 숨기려 하지 않으실지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집 안에서는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마루 옆벽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와 최만식의 목소리, 그리고 어제 봤던 붉은 머리 여자의 목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바로 돈이 나오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여자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재촉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집은 여전히 사모님 명의로 되어 있고 우리는 보증 서류만 있으면 돼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워요. 최만식이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아드님이 알면 반대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우리가 임신 기간 동안 쓸 생활비를 마련하고 아이의 미래를 준비할 좋은 기회라고요. 절 믿으세요. 저는 밖에서 듣고 있는데도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생활비, 아이의 미래. 그들은 어머니 뱃속의 생명을 이용해 어머니가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이 시간에 어쩐 일이니? 저는 곧장 탁자로 다가가 서류 뭉치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지금 어디에 서명하시는지 알고 싶어서요. 붉은 머리 여자는 황급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고 최만식은 제 앞을 가로막으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른들끼리 하는 얘기에 젊은 사람이 끼어드는 거 아니야. 저는 낮은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니 나한테 끼어들지 말라고 할 자격 없어. 이분은 내 어머니시라고. 방 안의 공기는 활시위처럼 팽팽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어나 제 팔을 잡아 끌며 말했습니다. 아들아, 그만 돌아가거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어머니 혼자 이런 일을 겪게 내버려둬요. 이 사람들은 어머니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라고 꼬드기고 있잖아요. 모르셨어요?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고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붉은 머리 여자가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오해하신 모양인데 이건 소액 대출이라. 집 소유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저는 그녀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류에 찍힌 은행 로고도 봤고 소액 대출이라는 말이 큰 위험을 감추기 위한 듣기 좋은 소리라는 것도 잘 압니다. 최만식은 인내심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뒷조사라도 한 건가?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어머니를 돕고 싶어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계획이 들통난 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마침내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네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어머니는 널 믿는 게 아니라 날 믿거든. 그 말은 칼날이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갈등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여기서 계속 실랑이를 벌여봤자 어머니를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분노를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꼼꼼히 확인할 때까지는 제발 아무데도 서명하지 마세요. 말을 마친 저는 몸을 돌려 문 밖으로 나갔지만 바로 집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저는 골목 어귀에 서서 휴대폰을 꺼내 성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대출이나 재산 관련 정보를 전부 찾아봐줘. 그리고 그 붉은 머리 여자 신원도 자세히 조사해줘. 성호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맡겨둬. 오후에 성호는 제게 서류 뭉치를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고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 여자의 본명은 강미숙,
불법 대출 중개 혐의로 고소당한 전력이 있었고 외곽 지역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조직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법은 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저금리 대출을 약속한 뒤 복잡한 서류를 이용해 피해자가 재산을 담보로 잡히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꽉 쥐었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완벽한 덫에 걸려들었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그 덫으로 어머니를 이끌고 있는 사람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최만식과 강 여사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 홀로 앉아 계셨고 눈은 퀭했습니다. 저를 본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돌아갔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서류 뭉치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알아봤어요. 이게 제가 그 사람들에 대해 알아낸 전부예요. 어머니는 서류를 집어들어 몇 줄 훑어보더니 내려놓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확신하니? 그동안 나를 얼마나 도와줬는데.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집을 빼앗으려고 돕는 척한 거라면요. 어머니 외로우신 거 알아요. 하지만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런 식으로 어머니까지 잃고 싶지 않아요. 제 말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마음속에서 폭풍이 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자신이 다른 사람의 계략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용기가 아직 없으신 거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는 어머니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었고 그것이 어머니를 구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더 대담한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카메라로 감시하는 대신 어머니와 그 두 사람 사이의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녹화해서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 어머니도 더 이상 그들을 믿을 수 없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훨씬 더 고통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댁을 나선 후 저는 곧장 아는 형이 운영하는 전자제품 가게로 달려가 아주 작은 녹음기와 벽시계 모양의 위장 카메라를 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심장이 계속해서 빠르게 뛰었습니다. 긴장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저는 제가 타협없는 대결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어머니뿐만 아니라 저 역시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등과 콘센트를 점검해 드린다는 핑계로 어머니 댁에 들렀습니다. 새로 산 시계도 자연스럽게 들고 갔죠. 어머니는 아무 의심 없이 낡은 시계 대신 새 것을 걸어두라며 좋아하셨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일 정중앙에 시계를 걸고 녹음기는 탁자 서랍 안에 교묘하게 숨겼습니다. 그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고등어구이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이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저는 어머니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여전히 존재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는 최만식과 강 여사에 대한 언급을 피하셨고 저는 어머니가 경계하지 않도록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위장 카메라를 휴대폰과 연결했습니다. 저는 연속 녹화 모드로 설정하고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림을 받도록 준비했습니다. 밤 9시쯤 휴대폰 화면이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저는 즉시 실시간 영상을 켰습니다. 영상 속에는 최만식과 강 여사가 어머니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새로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녹음기를 통해 강 여사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박 여사님, 이건 대출 보증 계약서예요. 여기에 서명만 하시면 며칠 내로 은행에서 큰 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어머니는 망설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께 말씀드렸듯이 좀 더 기다리고 싶어요. 제 아들이 최만식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아드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자기 목만 챙기려는 거죠. 뱃속의 아이는 어떡하고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뱃속의 아이를 빌미로 어머니가 치명적인 덫에 서명하도록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 여사가 비웃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사실 그 아이가 여사님 생각처럼 예상치 못한 일은 아니에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계획한 거니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귀가 멍멍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충격으로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최만식이 어머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순자 씨,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우리 미래를 위한 계획이었어요. 이 아이는 나와 당신을 묶어주는 연결고리가 될 거예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강 여사를 힐끗 쳐다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금을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고요. 어머니는 그의 손을 뿌리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들, 날 이용한 거야. 강 여사는 즉시 위협적인 목소리로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일에 서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잘 생각하셔야 할 거예요. 이 일이 알려지면 동네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 않겠어요? 62 먹은 할머니가 임신했다는데 누가 곱게 보겠어요? 온 동네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비웃음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분노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최만식이 어머니에게 접근의 감정을 쌓고 강 여사가 재정적인 해결책을 들고 나타난 것까지 모두 정교한 계획이었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이가 진짜든 아니든 그들에게는 그저 하나의 장기말에 불과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깍지 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거친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격렬하게 내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최만식은 계속해서 설득했습니다. 약속할게요. 서명만 하면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게요. 저는 몇 분만 더 지나면 어머니가 굴복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즉시 집을 뛰쳐나와 차가운 비를 뚫고 어머니 댁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1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제게는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서자 세 사람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머리카락에는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최만식과 강 여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억누를 수 없는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방금 두 사람이 나눈 대화 전부 다 듣고 녹음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강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최만식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 저는 휴대폰을 꺼내 방금 녹음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만식은 더듬거렸고 강 여사는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나는 이제 가봐야겠어. 그녀는 최만식을 보며 말했습니다. 갑시다. 하지만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그들을 막아섰습니다. 어디를 가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내일 저는 이 녹음 파일을 가지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더니 증오에 찬 눈빛을 남긴 채 조용히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자 어머니는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셨습니다. 아들아, 네가 다 들었구나. 저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저런 사람들은 어머니나 뱃속의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얼굴을 감싸쥐고 흐느껴 오셨습니다. 저는 그 눈물이 고통과 수치심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부터
제가 어머니 곁에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드려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저는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보았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이 되어 가슴에 깊이 밝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뱃속의 아이에 대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뿌리부터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설령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과 마주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얼굴을 감싸 쥐고 우시던 어머니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향한 안타까움과 그들을 향한 분노가 뒤엉켜 어머니를 꼭 안아드리고 싶으면서도 당장이라도 진실을 밝혀내 모든 위협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한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어머니 뱃속의 아이는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그저 최만식과 강여사의 계략일까? 저는 62살의 나이에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섣불리 결론 내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어머니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어머니를 속이기 위해 정교한 연극을 꾸몄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과일 한 바구니와 영양제를 사들고 어머니 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우셨는지 눈이 퉁퉁 붓고 여전히 지쳐 보이셨습니다.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랑 같이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상황이든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처음에는 집안일이 바쁘다, 멀리 가기 싫다는 등 온갖 핑계를 대며 거절하셨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안 가시면 제가 의사 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올 거예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이 일을 빌미로 어머니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확실한 결과를 알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내의 지인이 의사로 있는 시내의 유명한 산부인과로 어머니를 모시고 갔습니다. 아내의 친구인 이 원장님은 서류를 보고 제게서 대략적인 이야기를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연세에 정말 임신하셨다면 합병증 위험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제가 자세히 검사해 볼게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고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약 30분 후 이 원장님이 저를 안으로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계셨고 표정은 어딘가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원장님은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초음파 검사와 기본 혈액 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머님께서는 임신 상태가 아니세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는 예전에 다른 의사에게 확인받았다고 하셨는데요. 이 원장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잘못된 진단을 내렸거나 몇 가지 속임수를 써서 어머님께서 그렇게 믿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현재 수치로는 임신 징후가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오래전에 폐경기에 접어드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그럼 전부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니. 저는 다가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진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일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믿음을 악용한 거예요. 어머니는 분노와 수치심에 더 크게 우셨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황혼기에 접어든 사람들은 타인의 관심에 쉽게 마음을 열고 진짜라고 믿었던 작은 온기에 기대기 쉽습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그동안 혼자서 이 모든 충격을 감내하셨다는 사실이 더 안쓰러울 뿐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와 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고 쉬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최만식과 강 여사가 이 모든 이야기를 사기를 치기 위해 꾸며냈다는 증거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만 해서는 그들이 부인하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성호에게 연락해 검사 결과를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성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계획적인 사기 수법 같은데 피해자가 당황할 만한 상황을 만들고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덫을 놓는 거지. 내가 첫 번째 연결고리를 찾아볼게. 사흘 후 성호는 제게 사진 몇 장과 짧은 동영상을 보내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최만식과 강 여사가 길가의 한 카페에서 낯선 남자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에서는 그들이 열띤 토론을 벌이다가 초음파 사진이 있는 종이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임신 소식을 전하던 날 제게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은 양식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이건 내가 지난주에 우연히 그들을 보고 찍어둔 거야. 성우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저 남자는 작은 병원의 초음파 기사인데 과거에 검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적이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초음파 검사 결과를 조작해 어머니가 임신했다고 믿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빌미로 위장된 대출 계약을 통해 어머니의 재산에 접근하려 했던 겁니다. 저는 그들이 다른 먹잇감을 찾거나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서둘러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성우와 상의했습니다. 그들이 계획을 인정하는 대화를 녹화할 수 있도록 만남을 주선해 줄 수 있을까?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하지만 그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 손님이나 파트너인 척해서 정보를 캐내야 해. 그 말을 듣고 저는 문득 아내 지연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긴 했지만 지연이는 영리하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제가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자 지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당신과 성우 씨가 만약을 대비해 근처에만 있어준다면요. 계획은 신속하게 세워졌습니다. 지연이는 최근에 남편과 사별하고 목돈이 생겼지만 자식들 몰래 투자하고 싶어 강 여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중년 여성으로 위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미끼는 분명 강 여사의 흥미를 끌 것이었습니다. 약속 당일 저와 성우는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녹화 및 녹음 장비는 모두 준비되었습니다. 강 여사가 나타났을 때 그녀의 얼굴은 저와 대치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대화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지연이는 강 여사의 도움으로 고령에 임신한 것처럼 꾸며 대출을 받았다는 친구 이야기를 교묘하게 꺼냈습니다. 강 여사는 더위 양양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친구분 성함이 뭐라고 하셨죠? 제가 워낙 많은 일을 처리해서 다 기억은 못하지만 나이든 여자도 임신할 수 있다니까요. 서류만 잘 맞추면 되죠. 제 지인 중에 초음파 결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대출 계약서에 서명할 명분을 만들면 아주 수월해요. 그 한마디만으로도 저는 중요한 조각을 맞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우는 소리가 선명하게 녹음되었다는 신호를 조용히 보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화된 영상을 전부 다시 돌려보았습니다. 강 여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잔인한 계획에 관해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만식과 관련된 증거 몇 가지만 더 확보하면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가짜 임신부터 그 배우의 음모까지 모든 진실을 아셔야 할 때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어머니께 얼마나 큰 상처가 될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과 별개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우가 수집한 녹음 파일, 영상, 그리고 서류들이 제 앞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강 여사가 초음파 결과 조작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최만식의 아이를 빌미로 족쇄를 채우려던 계획을 말하는 부분을 다시 돌려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을 갈기갈기 찢는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소용돌이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직접 듣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은 어머니가 지난 몇 달간 의지해왔던 희미한 희망을 산산조각 내는 것과 같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기분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그동안 빛이라고 믿어왔던 차가운 어둠을 보게 하기 위해 직접 눈가리개를 벗겨주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어 점심을 함께 먹으러 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나 혼자 챙겨 먹을 수 있어. 어머니랑 같이 먹고 싶어요. 오늘 드릴 중요한 말씀도 있고요.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저는 모든 증거가 담긴 작은 가방을 들고 갔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계실 때 저는 가방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에 띄게 야위고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흘러내린 어머니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욱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말씀 다 들으시고 나중에 저를 탓하셔도 다 받아들일게요. 저는 어머니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조금 놀라셨지만 그래도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저는 가방을 열어 서류 뭉치와 사진, 그리고 녹음 파일이 재생되도록 켜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머니 모시고 병원에 갔던 날 기억하세요? 저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결과는 확실했어요. 어머니는 임신하지 않으셨어요. 이 원장님은 제 아내 친구인데 믿으실 수 있죠.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시선을 아래로 떨구셨습니다. 그럼 왜 예전에는 어머니가 임신했다는 초음파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어제 강 여사가 새로운 손님과 나눈 대화 녹음이에요. 휴대폰에서 강 여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제 지인 중에 초음파 결과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로 대출 계약서에 서명할 명분을 만들면 어머니는 살짝 몸을 떨었고 두 손으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최만식과 강 여사가 초음파 기사를 만나는 사진을 꺼내고 그들이 서류에 대해 논의하는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머니, 보이세요? 모든 게 다 계획된 거였어요. 최만식은 어머니께 접근해서 관심을 보이는 척하고 이야기를 꾸며내서 어머니가 집 담보 서류에 서명하도록 속인 거예요. 강 여사가 뒤에서 모든 걸 조종했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고통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평생 장사를 하며 세상 물정에 밝았던 어머니, 누구에게도 쉽게 속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이렇게 뻔뻔한 수법에 넘어가셨다는 사실에 괴로워하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속상하게 해드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침묵하면 그들이 다른 수법으로 다시 돌아올까봐 두려웠어요. 어머니께서 집을 잃으시면 어떡해요?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시계 초침 소리와 처마 밑에서 부는 바람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고개를 드셨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고 마음이 약했다. 이 나이에 누가 옆에서 챙겨주고 걱정해주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삼키셨습니다. 외로움이 덜할 줄 알았는데 내가 어리석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해해요. 누구에게나 기댈 곳은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기댈 곳은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어머니 곁에는 저와 손주가 있잖아요.
어머니는 혼자가 아니세요. 어머니는 소리내어 우시더니 갑자기 제가 어렸을 때처럼 저를 품에 꼭 안으셨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흐느낌이었지만 동시에 한결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요. 이제 어쩔 셈이냐? 어머니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 증거들을 전부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들이 조사하고 처리할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어머니께서 저와 약속해 주셔야 해요. 다시는 그들을 만나지도 전화도 받지도 그들이 찾아와도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이전처럼 방황하지 않는 한결 단호해진 어머니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성우와 함께 관할 경찰서에 가서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담당 형사님들은 매우 진지하게 사건을 접수했고 추가 정보가 있으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어머니 댁에 머물며 소박하지만 따뜻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후 어머니께서 문득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한테 걱정을 많이 끼쳤구나. 하지만 이제부터는 누구에게도 이용당하지 않을 거다. 최만식이나 강 여사와도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저는 미소를 지었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지만 여전히 불안감은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최만식과 강 여사 같은 자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먹잇감을 놓치면 보복하거나 압력을 가하려 들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댁 제 옛날 방 침대에 누워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낡은 나무 냄새와 익숙한 이불 냄새가 평온했던 기억들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한 날들이 곧 시험대에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제가 회사에 있을 때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들이 방금 집 앞에 찾아왔어.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진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듣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물어볼 겨를도 없이 저는 차키를 움켜쥐고 동료들의 놀란 시선을 뒤로 한 채 회사를 뛰쳐나왔습니다. 차를 모는 내내 머릿속에는 단 한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들이 방금 집 앞에 찾아왔어.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간절한 구원의 요청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하늘은 잿빛이었고 세찬 비를 예고하듯 바람이 휑하게 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혼자 계실 걱정과 그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미친 듯이 차를 몰았습니다. 골목 어귀에 다다랐을 때 저는 이미 3명의 남자가 대문 앞에서 서성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최만식, 강 여사, 그리고 험상궂은 얼굴에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피는 덩치 큰 남자였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에 서서 여전히 통화 중인 휴대폰을 든 채 저를 보고 안절부절 못하셨습니다. 저는 대문 앞에 급하게 차를 세우고 다가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강 여사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눈빛에는 계산적인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긴장하지 말아요. 우린 그냥 박 여사님하고 지난번에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러 왔을 뿐이니까. 무슨 이야기 말입니까? 저는 그들 앞을 가로막고 한 명 한 명 훑어보았습니다. 집 담보 서류에 서명하는 이야기? 아니면 당신들이 꾸며낸 뱃속의 아이 이야기? 그 말을 듣자 최만식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침착한 척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군.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오해가 있었을 뿐이야. 저는 마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해라고. 나는 당신들이 계획을 짜던 녹음 파일과 영상까지 전부 경찰에 넘겼소. 기다려보시지. 조만간 소환장이 날아갈 테니. 뒤에 있던 덩치 큰 남자가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으르렁거렸습니다. 말 조심해. 서류 쪼가리 좀 가졌다고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어머니가 떨면서 제 팔을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아들아, 제발 싸우지 마라.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어머니의 손을 살짝 쥔 뒤 그 남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나는 싸움을 걸지 않았소. 하지만 내 어머니는 끝까지 지킬 거요. 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여기서 꺼지시오. 강 여사가 입술을 비죽이며 웃었지만 제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턱짓으로 두 남자에게 신호를 보내고는 돌아섰습니다. 떠나기 전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던지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디 한번 기다려 보시지. 누가 이기는지는 아직 모르는 거니까. 그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저는 어머니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는 마당의 도리자에 주저앉아 있었고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 한 잔을 따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 다시는 저 사람들한테 문 열어주지 마세요. 밖에서 소리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문 잠그고 바로 저한테 전화하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찬 눈빛이었지만 저는 그 안에서 전보다 더 강한 신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나서서 어머니를 지키는 모습이 어머니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드렸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어머니 댁에 머물렀습니다. 저는 카메라와 대문 자물쇠를 다시 확인하고 어머니가 누가 왔는지 똑똑히 볼 수 있도록 화면이 달린 초인종까지 새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다음날 저녁 어머니와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어머니의 휴대폰이 낯선 번호로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쳐다봤고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여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았습니다. 박 여사, 계속 그렇게 고집 부리면 우리가 당신 일을 온 동네에 다 소문낼 거야. 그때도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닐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저는 휴대폰을 낚아채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떠들어 보시지. 이 통화 내용도 경찰에 추가 증거로 제출할 테니. 강 여사는 즉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그 번호를 저장해 성우에게 보내 확인을 부탁했습니다.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대포폰이었지만 기지국 추적으로 대략적인 발신 지역을 파악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회유에서 협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막다른 길에 몰렸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더욱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입을 막거나 압력을 가하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든 새로운 상황을 담당 수사관에게 보고하고 동시에 어머니를 위한 임시보호를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저와 어머니를 추가 진술을 위해 불렀습니다. 그들은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도 확보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최만식과 강 여사는 여러 곳에서 같은 수법을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몇몇 피해자들은 창피해서 신고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만 제 증거 덕분에 용기를 내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이제 보니 내가 기댈 곳은 너밖에 없구나. 전에는 내가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내 말을 들을게.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때 어머니를 칼날 앞에서 구해냈습니다. 남은 일은 어머니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댁에서 잤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나뭇가지를 스치는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한결 굳건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완전히 제 편에 서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와 어머니는 결코 허를 찔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후 그들이 정말로 무모한 짓을 저지를 것이고 제가 만약 침착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면 모든 것이 누구도 예상치 못한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불과 사흘 후 제가 두려워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 며칠 더 머물 생각으로 어머니 댁에 있었습니다. 세찬 비가 내렸고 바람이 창문에 빗물을 세차게 부딪혔습니다. 어머니는 막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셨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호였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평소의 침착함과는 달리 다급했습니다. 조심해. 방금 최만식이랑 강 여사가 낯선 놈 2명이랑 근처 카페에 나타났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어렴풋이 들었는데 서류를 되찾기 위해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다더군. 저는 반사적으로 휴대폰을 쥔 채 대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직감적으로 그들이 언제든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세요. 제가 부르기 전까지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보셨지만 제 말대로 하셨습니다. 저는 마당에 불을 모두 끄고 거실에 노란 등 하나만 희미하게 켜두었습니다. 심장이 무겁게 쿵쿵 뛰었습니다. 밖에서 내리는 비는 모든 소리를 삼켜버려 공간을 더욱 으스스하게 만들었습니다. 약 20분 후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대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마당을 한번 훑고는 툭 꺼졌습니다. 무릉덩이를 밟는 소리와 함께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대문 자물쇠를 만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문 뒤에 놓아두었던 나무 막대기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열어. 그냥 몇 마디만 하고 갈 테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날카로운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강 여사일 거야. 계속 고집부리면 내일 온 동네 사람들이 내 엄마 얘기 알게 될 텐데 그래도 괜찮겠어?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안전고리를 건 채로 현관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 이 집엔 아무도 못 들어와. 어둠 속에서 최만식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비옷이 걸쳐져 있었고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경찰에 서류 좀 넘겼다고 다 끝난 줄 알아? 우리도 네가 그걸 취하하게 만들 방법이 있어.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하하지 않을 거요. 그리고 한 발짝만 더 다가오면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요. 옆에 서 있던 낯선 남자가 갑자기 비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신고해봐. 하지만 경찰이 제때 도착하지는 못할걸. 저는 그들이 무모하게 달려들 경우에 대비해 막대기를 꽉 쥐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신들, 썩 꺼져요. 나는 이제 모든 걸 다 알았으니까. 어머니는 제 바로 뒤에 서서 녹음 모드가 켜진 휴대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두려움이 없었고 그 대신 차가울 정도의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여사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박 여사, 참 빨리도 변했네. 하지만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기고 지는 건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집과 내 아들을 지킬 뿐이에요. 어머니는 단호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등이 살짝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쏟아지는 폭우는 어느새 누구도 물러서지 않는 대결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최만식은 함께 온 두 남자를 힐끗 쳐다보더니 강 여사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갑시다. 비 오는 밤에 일 크게 만들어봤자 좋을 거 없어. 강 여사는 분한 듯 했지만 결국 등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대문 밖으로 나갔고 오토바이 소리가 빗소리 속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들아, 오늘 네가 없었더라면 나는 아마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 생각 마세요. 방금 어머니 정말 강하셨어요. 어머니의 그런 태도 때문에 그들이 물러난 거예요. 우리는 잠시 동안 말없이 앉아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만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더 이상 막다른 골목에 몰려 협박에 떨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우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우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궁지에 몰려서 저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수사팀에 연락해서 내 집 주변 감시를 강화해달라고 할게. 며칠 동안 조심해. 저는 성우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문을 단단히 잠갔습니다. 어머니는 잠드셨지만 저는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오늘 밤의 대치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곧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결말이 어머니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 수사관이 제게 전화해서 그들이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추가 증거를 확보했으며 며칠 내로 최만식 일당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에 기뻤지만 막다른 길에 몰린 그들이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까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지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카메라를 확인하고 문을 철저히 잠갔습니다. 어머니도 점차 미소를 되찾으셨고 가끔은 차를 끓여주시며 긴장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옛날 이야기를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저와 어머니 모두 그들이 체포되기 전까지는 언제든 상황이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비 오는 밤의 대치 이틀 후, 이른 아침에 수사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최만식과 강미숙 그리고 공범들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오늘 오후에 작전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민준 씨와 어머님께서는 마음의 준비를 해주시고 당일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 제 마음은 가벼워지면서도 무거워졌습니다. 마침내 팽팽했던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있게 되어 가벼웠지만 최만식과 강 여사 같은 자들이 체포될 때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 위해 발버둥 치거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점심때 저는 만일의 사태를 피해 어머니를 몇 골목 떨어진 친척 집으로 모셨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아들아, 그 사람들이 보복이라도 하면 어떡하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경찰이 다 처리할 거예요. 우린 옳은 일을 했으니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오후 4시쯤 성우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시작됐어. 시장 근처 여인숙에 있대. 저는 즉시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경찰의 일에 끼어들려는 것이 아니라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허름한 여인숙을 덮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외침이 터져 나왔습니다. 경찰이다. 협조해. 안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최만식의 모습이 뒷문으로 뛰쳐나왔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만에 2명의 형사가 그를 제압했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저놈이야, 저놈. 그는 저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저놈이 날 모함한 거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저를 당장이라도 잡아먹을 듯한 험악한 표정이었습니다. 강 여사도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끌려 나왔지만 입으로는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도와준 것뿐이에요. 누구도 속이지 않았어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말싸움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이미 수사 기록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형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박순자 어머님 아드님 맞으시죠? 방금 저희가 그들 방에서 서류와 현금을 좀 발견했는데 그 안에 어머님 집 등기부 등본, 사본도 있었습니다. 아마 위조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두 손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만약 제때 막지 못했다면 어머니가 사시는 그 집은 더 이상 어머니의 명의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끌려갈 때 최만식은 저를 돌아보며 비뚤어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로 끝난 줄 알아. 네가 모르는 게 아직 많을 거다.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 새로운 의심이 싹텄기 때문입니다. 혹시 최만식과 강여사 배우의 다른 누군가가 있거나 제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연결고리가 있는 것은 아닐까? 그날 오후 저와 어머니는 진술 확인과 증거 대조를 위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 옆에 앉아 한결 침착해지셨지만 두 손은 여전히 깍지를 낀 채 꽉 쥐고 계셨습니다. 수사관은 저희 어머니 외에 3명의 추가 피해자가 이들을 지목했다고 말했습니다. 수법은 모두 비슷했습니다. 거짓된 감정이나 관심으로 접근해 돈이 급한 상황을 꾸며낸 뒤 위조 서류를 이용해 불리한 계약에 서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며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세상에 이렇게 악랄한 사람들이 있을 줄은 몰랐다. 네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저는 사기꾼들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그들을 얼마나 믿으셨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순진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외로우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댁에서 잤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지만 저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최만식의 마지막 말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아직 많을 거다. 그것은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어딘가에 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배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성우와 이야기해서 더 깊이 파헤쳐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이들이 체포되는 것에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들에게 이익을 주거나 도움을 준 다른 사람이 있는지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와 다른 피해자들은 여전히 진정으로 안전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평온하게 잠든 어머니를 보며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 어머니 주변에 더 이상 어떤 위협도 남지 않을 때까지 끝까지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와 아침 식사를 막 마쳤을 때 성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어젯밤에 개인적인 정보통을 통해 들었는데 최만식이 구금된 상태에서 계속 안 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조르고 있대. 듣자 하니 이 사람이 진짜 배우고 서류 작업을 처리하고 매번 가장 큰 몫을 챙겨갔다더군. 저는 몇 초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사건을 가리고 있던 얇은 막이 서서히 걷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안 부장이 누군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신원은 아직 불분명하지만 단서는 있어. 작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부동산 중개도 겸하고 있대. 성호가 대답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최만식 일당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내 어머니 집 등기부 등본 사본을 구하고 아무 의심 없이 위조 계약서를 만들었는지 설명이 되지. 저는 체포되던 날 최만식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네가 모르는 게 아직 많을 거다. 제가 몰랐던 것은 바로 이 어둠 속에 숨어 있던 배우였던 겁니다. 그를 찾아내 막지 않으면 어머니는 여전히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조용한 카페에서 성우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고객인 척 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땅을 사겠다고 하면서 상황을 살피고 정보를 확인할 기회를 찾기로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사무실은 낡은 상가 건물에 있었고 간판은 색이 발해 있었습니다. 안에는 4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에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남자가 나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2개쯤 풀고 있었는데 그 사이로 금목걸이가 언뜻 보였습니다. 우리를 본 그는 비즈니스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성우가 말을 걸어 급하게 명의를 이전해야 할 땅이 몇 개 있다며 꾸며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성우가 절차를 빨리 처리하고 까다로운 서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고 묻자 그의 눈이 교활하게 빛났습니다. 그런 일이라면 정말 필요하시다면 제가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추고 의자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절대적으로 믿으셔야 하고 수수료가 싸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떠보았습니다. 듣자 하니 어르신들이 비밀리에 집문서 처리하는 것도 잘 도와주신다던데요.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내 태연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던가요? 최만식이요. 저는 그의 이름을 던지고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의 눈빛이 순간 변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부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지만 경계하는 태도는 분명했습니다. 성우가 저를 쳐다보며 성급하게 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만남을 끝냈지만 제 머릿속에는 그 남자의 모습이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어머니께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굳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아, 위험하지는 않겠니? 저는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조심할게요. 하지만 어머니 도움이 필요해요. 만약 낯선 사람에게서 전화가 오거나 누가 찾아오면 바로 번호랑 인상착의를 기억해서 저한테 알려주세요. 이틀 후 제가 기다리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우가 전화해서 그 법무사 사무실이 최만식 일당을 포함한 여러 사기 및 재산 갈취 사건과 연루된 혐의로 수사기관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포위망이 좁혀지고 있으며 안 부장이라는 자가 곧 정체를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을 때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밀려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종이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네,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싫으면 당장 그만둬. 어머니는 그 글을 읽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종이를 꽉 쥐었고 등골을 타고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안 부장은 제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제 가장 비열한 방법으로 경고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결정해야 했습니다. 어머니의 안전을 위해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건을 끝까지 밀어붙일 것인가.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두려워하셨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평생 두려움에 떨며 살고 싶지 않다. 네가 하는 일, 엄마는 믿는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제 답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협박 문구가 적힌 종이를 오랫동안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잉크는 아직 마르지 않았고 오늘 오후에 내린 비에 축축한 종이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볍게 떨었지만 시선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저는 어머니가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굳게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성호에게 전화해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게 기회야. 수사팀에 보고할게. 이 봉투를 이용해서 현장 검거 작전을 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너와 어머님은 미끼 역할을 감수해야 해. 저는 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듣고 몇 초간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괜찮다. 한번 도망쳤으니 이제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이틀 후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경찰은 어머니 집 주변에 잠복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저와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평소처럼 생활했습니다. 위장 카메라와 녹음기는 마당과 거실 곳곳에 교묘하게 설치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날씨는 무더웠고 햇볕은 쨍쨍했습니다. 어머니가 나무를 다듬고 있을 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가 나가서 문을 열자 예상대로 제 앞에는 안 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번지르르한 모습으로 모든 것이 장난이라는 듯 비웃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신가? 그가 말했습니다. 나를 찾고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문을 열고 침착함을 유지하며 안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바로 하시죠.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아 구석구석을 평가하듯 훑어보았습니다. 젊은 사람이 너무 성급하면 좋을 거 없어. 자네, 어머니 일 잘만 처리하면 아무도 모르게 덮어줄 수 있는데. 저는 그를 쳐다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만약 제가 잘 처리하지 않으면요. 그는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럼 결과는 자네가 잘 알겠지. 조용한 집에 창피한 일이 엮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어머니는 맞은편에 앉아 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창피할 것도 없소. 사기꾼이나 빛을 두려워하는 법이지. 안 부장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배짱 한 번 좋군. 하지만 배짱이 있어도 몸은 사려야지. 그가 말을 마치자마자 뒷문이 갑자기 열리고 2명의 형사가 들어오며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경찰이다. 조사에 협조해 주시죠. 안 부장의 얼굴이 즉시 굳어졌고 눈은 탈출구를 찾으려 두리번거렸지만 모든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한 형사가 긴급 체포 영장을 내밀며 또렷하게 읽었습니다. 그는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 집 주인이 나를 초대한 거라고요. 저는 침착하게 녹음기를 꺼내 그가 방금 덮어주는 건과 결과에 대해 말한 부분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조용한 집안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변명을 잠재웠습니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차로 끌려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빛에는 여전히 증오가 서려 있었지만 처음의 자신감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경찰차가 떠나자 어머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바라보았고 어머니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저 안도감과 결단력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몇 주 후 최만식, 강 여사, 그리고 안 부장 모두 기소되었습니다. 다른 많은 피해자들도 신고에 동참했습니다. 사건은 확대되었고 어머니의 집은 온전히 지켜졌습니다. 서류는 경찰이 돌려주었고 안전을 위해 임시로 봉인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낡은 대문을 수리하고 있을 때 어머니가 차 2잔을 들고 나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더구나. 마음이 약해질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 저는 어머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배운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하면 누구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거요. 저녁 바람이 마당 앞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향긋한 차 향기가 마루에 퍼졌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저는 이제부터 어머니와 제가 평온하게 하지만 이전처럼 안일하지 않게 살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노을빛으로 물드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날들의 기억은 평생 저에게 경고가 될 것입니다. 다시는 누구도 제 어머니께 상처 줄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저는 굳게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와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 여운과 교훈은 분명 제 평생 저와 함께할 것입니다. 62의 어머니가 갑자기 임신했다고 믿게 된 사소해 보였던 사건 하나가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음모의 시작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제때 발견하고 어머니와 함께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집과 평온한 일상을 모두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저는 믿음이 소중한 것이지만 잘못된 곳에 두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외로움을 느끼고 누군가의 관심을 갈망하는 어르신들은 나쁜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자주 대화하고 귀 기울여 들어서 사소한 변화라도 제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버린 후에야 깨닫는 일이 없도록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가장 큰 교훈은 진실이기에는 너무 좋아 보이는 모든 약속 앞에서 항상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친절하게 굴고 도움을 주더라도 재산이나 집문서, 돈 문제와 관련된 일이라면 반드시 정보를 확인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구해야 합니다. 법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수사기관의 시기적절한 개입이야말로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입니다. 또한 이 영상을 통해 특히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는 모든 분이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안부 전화 한 통, 함께하는 저녁 식사 한 끼, 즐거운 대화 몇 마디가 부모님께서 위험한 곳에서 위안을 찾지 않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두려움이나 망설임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지킬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용감하게 행동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의미 있고 유익한 교훈을 주었다고 생각하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계속해서 감동과 가치가 있는 실제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부모님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자는 메시지를 함께 널리 퍼뜨려 주십시오. 나쁜 사람들이 감정의 빈틈을 파고들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인생은 원래 풍파가 많지만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올바른 사람을 믿고 관심을 가진다면 모든 폭풍은 지나가고 사랑하는 우리 집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